내란 특검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외환 유치 관련. 드론을 북에 보냈어. 북 자극하려고. 근데 북이 북풍유도. 자극 받았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수 치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계엄의 밤이야. 윤석열이 만나고 나오는데 이 문건 이렇게 입고 나왔다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CCTV 걸렸어. 내란 특검이 지금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크게 두 파트예요. 네. 첫째 저거 적겠습니다. 외환 유치 관련 예.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국무회의. 이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드론을 북에 보냈어. 북 자극하려고. 근데 북이 북풍유도. 자극 받았어.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수 치면서 기뻐했다. 됐지? 네. 그리고 윤석열 지시로 북에다가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 녹취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검이. 그 이유 또 엄청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드론을 보냈다고 하는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드론 2대를 분실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우스꽝스러운 보도입니다. 드론 2대를 분실했었대. 네. 그리고 드론을 보낸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또닥또닥 다 맞아떨어져요. 맞죠? 그렇습니다. 국방부가요 지난달에 이 조사를 했고요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난해 10월 15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서 찾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원인 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적었어요. 네. 근데 이 시기가 그 평양에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냈다는 그 시기랑 묘하게 겹쳐지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총 8대가 분실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분실을 하면은요 사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8대 중에 6대는 어디에서 분실이 됐고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분실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네. 유독 10월 15일하고 12월 19일 잃어버린 그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원인 미상으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드론 잃어버리기가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핵폭탄 분실할래?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딱 맞아떨어져.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환 유치와 관련돼서 너무나 기가 막힌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건 최소한 뭐 일반 이적죄? 요거는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유치죄라고 하면 우리 형법에 이제 적과의 공모, 그러니까 통모가 있어야 통모가 되기 있어야 돼. 때문에 그게 이게 이제 아쉬워. 입증은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시설에 피해를 줄 그 요건만 충족돼도 이거 무기로 처벌이 무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적죄로도 이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네. 전 이게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요, 내란죄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 정권을 이제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건데 그 수단 자체를 전쟁까지도 일으켜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의도성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그 이름을 봐도 우리가 끔찍하지만 이 드론을 봐도 이 끔찍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진짜 있을 수 너무 없는 위험했어요. 일을 역사에 남을 만한 예. 일이야. 근데 경력금은요 너무 똑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김용현이 드론 작전 사령부한테 경력금을 지급한 날짜가 2024년 10월 8일입니다. 작년 10월 8일. 네. 근데 왜 그런 보도 나왔잖아요. 북한이 막 노발대발했을 때 네네. 손뼉 치고 박수 쳤다고. 네네네. 그 10월 8일이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국방성에서 야 이 남조선 하고 막 난리칠 때 난리칠 때 그날 경력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박수 치고 경력금 준 거야? 그렇죠. 와. 드론사에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드론과 무인기인데 보통 큰 거는 우리가 무인기라고 불러요. 네. 사람이 둘 다 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통 150kg이 넘어가면 무인기, 그 이하는 드론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북한에 보냈던 건 무인기죠. 꽤 큰 거예요. 큰 거, 소리가 큰 거. 네, 네. 큰 건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과 무인기를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는 오케이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상계엄으로 이제 친위 쿠데타가 실패만 안 했으면 네. 아마 올해 연초쯤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상계엄 12월 3일 날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데 일회성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일으킬 때까지 보낼 생각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가 왜 북한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 분야에 있어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제일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 대규모로 수입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끔찍하네. 왜 끔찍하냐면요. 진짜. 와. 결국에는 윤석열은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엄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될 때까지 했던 건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게 전쟁으로 안 간 게 다행이지. 네. 충분히 그에 저는 부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적죄로도 이거 무기 3년 이상이니까 처벌해야 되는 거고 네. 외환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안보실 쪽이 싹 빠져 있어요. 네. 이 외환 수사 들어가면 이제 안보실도 다 이제 다 조사해야 되는 예. 겁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국무회의 관련한 부분. 네. 과거 한덕수의 발언이 특검 조사로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한덕수는 계엄 관련 문건 자신은 받은 기억 없고 나중에 봤더니 뒷주머니 있었다. 이 괜히 우스꽝스러운 네, 얘기를 네, 네. 했었단 말이야. 네.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폐쇄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때까지는 혼자서 와 내가 애드립 너무 좋아. 한덕수 확실히 내가 똑똑해 그랬겠지. 네네네. 근데 이번 특검 조사로 완전히 거짓말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대통령 접견실 쪽 CCTV 내란 당일 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네. 그 CCTV를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느냐? 한덕수가 그날 윤석열하고 그 따로 만났어요. 미리 와 있었거든요. 집무실에서 따로 만났어. 그렇죠. 네네. 그런데 윤석열을 만난 이후에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두 부를 뜩 들고 집문에서 나오는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계엄의 밤이야. 윤석열이 만나고 나오는데 이 문건 이렇게 들고 나왔다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CCTV 걸렸어. 아, 이거 끝났지. 이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이거. 또 찍힌 게 있는데 네.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 전에 한덕수가 먼저 왔잖아요. 네.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네. 자, 그리고 한덕수는 계엄의 밤 때 예. 계엄 반대했고 윤석열이 계엄 못하게 만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과거의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이제 만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 네. 자, 한덕수가 윤석열 아까 만났죠. 예. 그리고 뭐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거 했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아유 뭐 됐어. 나는 그냥 선포할래 하고 혼자 선포하러 갔죠. 네. 그때 한덕수는 이제 총리실로 갑니다. 거기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그 국무조정실장이 수사기관에서 다 폭로를 해버렸어. 예. 그 내용 전달해 주시죠. 그때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 계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심의가 뭐요? 과반수 찬성이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요? 라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계엄의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그렇죠. 된다. 그걸 일일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총리실로 와가지고. 네. 이 혹시 요건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그렇죠. 돌린 거야. 아, 우리 대통령님 계엄 요건 맞아야 되는데 했던 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게 또 연결이 되는 게 저러고 나서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에 문건 또 만들었다가 맞아요. 또 폐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랑도 좀 12월 연결이 5일에. 흐름이 쭉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그 심리 상태가 오락가락했던 건데 그 안에는 계엄에 대한 찬성 의지도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럼 한덕수는 오락가락했을까? 예. 역시 기회주의죠. 성공하면 여기서 2인자 연구로 해먹고 그렇지. 여기서 실패하면 또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네. 이걸 동시에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니 한덕수가 만약에 실제 계엄에 반대했더라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냥 이거 계엄 끝내야 될 해제를 거 해야죠, 아니야. 예. 해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네. 나서도 한덕수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아. 소집하지 않고 발 동동 굴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다가 시간이 1시간이 지납니다. 1시간 지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아이고 할배요. 빨리 그 국무위원 소집하소. 해가지고 1시간 지나서야 그때 국무위원들을 소집합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또 이 아까 국무조정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가 그걸 또 계속 물어봤대요.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바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진석의 전화를 받고 이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을 한 거죠. 국무위원 중에는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보다 무엇보다도 총리니까. 네. 근데 저는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한덕수가 권한대행할 때 너무 이상한 짓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했죠. 네. 그리고 뭐 상설특검 요구도 안 해버렸죠. 그냥 법을 막 있는 그대로 어겨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더니 지명. 지명도 하고 그러더니 그 후보 단일화 교체 시도까지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아 한덕수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었더라면 네. 그 사후적 행위가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 네.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을 질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년에 빚 못 본다고 봐야겠죠. 그냥 무기로 하시죠. 그렇게 가는 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렇습니다.